문제 잘 풀으셨죠? 자, 문제 풀고 지금 이거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고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응시하시는 분들하고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이 대략 한 300분이 넘으세요. 이제 전체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 한 4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되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접속하신 분들은 지금 400한 40명 정도 이렇게 접속을 하시고 지금 계세요. 근데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 안 하신 분들이 한 100분 정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은 보고 답안지를 제출 안 하신 거랑 똑같아요. 자, 지금 이제 결과가 벌써 나왔어요. 제가 분명 5분이면 된다 했잖아요. 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시고 나서 평균은 56.2예요. 평균은 56.2가 됐는데, 지금 이제 그 뭐가 약간 지금 부족하시냐면, 부족하신 부분은 딱 한 가지만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 점수가 95점이에요. 오, 대단하시죠? 최고 점수가 95점인 분이 한 문제 틀리신 것 같아요. 다 맞췄는데 딱 하나 틀리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고요? 알려드릴까요? 자, 95점 맞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20번 문제 하나 틀리셨어요. 다 맞추셨어요. 1번부터 19번까지 다 맞추고 20번 딱 하나 틀리셨어요.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자, 그분은 제가 실명을 공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분은 실명을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영화 배우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김수진님. 김수진님이 19개를 맞추셨는데, 자, 이 결과표가, 성적표가 있어요. 지금 개인별 성적표가. 개인 성적표가 있는데, 20번 문제 하나 틀리시고 나머지는 다 맞추셨어요. 자, 이럴 때는 제가 박수를. 자, 다 맞추셨으면, 제가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다 맞추셨으면 본 시험이 끝나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제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하나 틀리셨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식사 당첨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 자, 아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이제 하나씩 해결해 가보죠. 한번 문제 하나씩 해결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점수대를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실래요? 딱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정확하게 출제했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높은 60점대 되신 분들, 이만큼이 60점대 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해서 90점대 되신 분이 4분 계세요. 그런데 30점대 되신 분도 30명이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이면 여기는 과락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50점대에서 정중앙에가 제일 막대구가 높게 되고 60점대 여기서요. 그래서 평균이 56.2점이 나왔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러면 실제 시험장의 난이도보다는 약간 더 쉬웠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시험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출제했어요. 자, 내 점수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승진님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개인 점수는요, 제가 제 개인 밴드에 제 이름 치면 나와요. 제 이름 치면 밴드가 나오는데, 그 밴드에 오늘 이게 라이브 끝나고 저녁에 들어가서 저녁에 올리든지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 제가 개인 성적표를 전부 다 개인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 파일에서 자기 성적을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1번 문제부터 어떻게 풀었는지, 그럼 몇 분이 어떻게 풀었는지 해설을 해볼 테니까, 내가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나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건지, 이제 지금부터 문제 푸는 요령을 터득하셔야 돼요. 자, 1번은
서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예요. 서류 송달? 서류 송달이라는 게 공부를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서류 송달에 대해서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서류 송달은. 자, 이제 1번은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그랬어요. 교부 송달. 교부 송달은 그랬네요. 그러면 교부 송달이라는 것은 직접, 자, 제가 직접 이 서류를 들고 직접 명의를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게 교부 송달이에요. 그러면 교부 송달이라는 것은 직접 갔다가 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될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여기까지 맞았죠? 원칙은 그 사람 손에다가 도착하게 해줘야 되지만 송달을 받아야 될 자가 거부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부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장소에서도 송달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2번. 납부 고지서 있죠? 세금 고지서. 고지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지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요.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는 일반 서류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대표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 의무자에 송달할 때 대표자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납부의 고지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각각 송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는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 갑니다. 여기는 일반 서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반 서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납부 고지나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 문제를 2번에다 답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2번에다 답을 하신 분이 많은데, 자, 이 문제 정답률은 몇 프로가 나왔냐면요, 50%밖에 안 나왔어요. 자, 1번 문제 정답률이 딱 50% 정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50% 정답률이 나왔다는 것은 아직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올해 시험에서 서류의 송달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이 답으로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3번. 서류를 송달해야 될 자, 그 사람이 집에 없네. 자,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한테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집에 없을 때는 여기 있죠. 사립한다. 사립판별.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위아래 한번 훑어봐야 된다고. 이게 정신 있는 점인지 한번 훑어보고 사립판별이 가능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돼. 그런데 사립판별이 가능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그 장소에다가 서류를 두고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서류를 둘 수 있는데 이런 송달을 유치 송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이런 걸 유치 송달이라고 그랬어요. 자, 끝났죠. 근데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았다.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경우는 공시송달을 하죠. 잘 모르니까 공시송달하는 거예요. 그럼 공시송달을 하고 나서 게시판에 붙이고 나서 14일이 지나면 서류에 송달된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5번. 기한을 정하여 납세 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 기한이 되는 경우, 그러면 납부 기한까지 아직 7일도 채 남지 않았을 때는 도달한 날 플러스 14일 시간을 더 준다고 그랬죠. 14일이 지난 날까지 이 날을 기한으로 하겠습니다. 됐죠? 이게 자, 이걸 이렇게 쭉 봐보니까 문제 2번이 답이었네. 2번이요? 그럼 끝났어요. 자, 1번 문제 해결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성립 확정 소멸을 완전 종합 문제로 만들어 놨네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자, 정답률이 완전히 갈렸어요. 여기는 정답률이 43%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지금 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그럼 원천 징수하는 그러면 소득세가 총 성립 시기 4개를 공부하라고 했죠. 아무 말 없을 때는 1년,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 예정 신고는 1개월, 그 달이 끝났을 때, 그 달 말일. 그다음 중간 내납은 6개월이 끝났을 때,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소득 금액을 지급했을 때,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랬네요. 자, 이 문제는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1번은 틀렸네요. 자, 1번은 그러면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예요.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 자, 2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수정 신고는 그랬네요. 그러면 이미 앞에서 신고를 해놓은 것을 나중에 수정 신고하면은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틀렸네요. 수정 신고라는 것은 옛날에 신고가 적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 신고를 조금 더 업 시키는 증액하여 그러네요.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갖겠습니다. 증액하여 이 말을 써야 돼. 수정신고는 감액하는 거예요. 감액 아니에요. 수정신고는 금액을 올리는 거예요. 더 올리는 것, 이게 수정신고예요. 올리는 것 수정신고. 그래서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수정신고는 확정의 효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신고를 정확히 한 사람이 수정신고를 하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그 세금은 확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있어요. 자, 3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자, 신고를 했네. 내가 신고를 하면,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결정하지만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자, 신고하면은 정부가 종합부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결정할 때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 신고를 했으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하면서도 확정이 되고 원칙은 정부에서 결정하면서도 확정이 되고 둘 다 할 수 있어요. 둘 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도 틀렸네. 자, 4번. 납세 의무가 확정된 소득이나 수익이나 재산이나 행위 때나 거래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 납세 의무가 확정된 소득이나 수익이나 재산이나 행위나 거래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성립될 당시에 세법에 따라서 과세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금이, 자, 2024년 소득을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더라도, 이렇게 신고하더라도 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2025년 5월 달에 신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고할 때는 2024년 세법 규정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요. 성립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됩니다. 이 세금을 신고할 때 세법에 따르는 게 아니라 2024년 세법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맞았네요. 이걸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험에 이런 정도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2013년 기속 양도소득세 2억에 대하여 납부 고지서를 당시 해외 체류로 송달받지 못했어요.
근데 2024년 6월 1일 귀국한 날 송달 받은 경우에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뭔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2023년 기속 양도소득세니까, 자,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돼. 그럼요, 신고 기한 여기서부터 그냥 납부 고지서를 해당 체류한 날, 그럼 고지서를 송달을 이날까지 세금을 안 냈으면 소멸시효는 2억이라고 했으니까, 자,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금액이 5억이 넘어가면 10년, 5억이 넘지 않으면 5년 그러죠. 근데 여기는 소멸시효는 5억이 넘지 않았으니까 5년이면 되겠네. 그럼 2024년 플러스 2024년 5월 31일 플러스 5년이니까 여기다 5를 더하면 2029년이네. 그러면 여기는 13년이네. 13년이니까 14년. 2014년이니까 여기다가 5년을 더해봐. 그러면 2019년 5월 31일 날 이미 소멸시효가 끝나버렸네. 끝났는데 2024년 6월 1일 날 귀국한 날 송달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이 납세 의무는 소멸돼 버렸죠. 이미 5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미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5번은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어렵네요. 이렇게 어려운 시험, 이런 지문을 막 시험에 내놓으면 우리한테 어떻게 풀라고 그러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의 지문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알아내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 문제는 정답률이 43%가 나왔어요. 그래도 많이 맞추신 거예요. 상당히 이 4번은 이번 연도 2024년 세무사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이고 5번 지문은 2024년도 이번 연도에 경찰 간부시험에서 나왔던 실제 기출 지문이에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이런 거. 자, 해외 체류로 인해 송달되지 못했다는 건 그냥 무시해도 되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해외 체류로 송달 받지 못하다가, 이 말은 해외 체류를 하면 공시송달이라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공시송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이미 끝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외 체류로 인하여 내가 송달을 못했다는 것은 그건 정부에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해외 체류가 돼 있어도 내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면 공시송달이라도 해놨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3번. 갑자기 문제 3번은 이제 계산 문제를 출제해 버렸네요. 계산 문제가 되는데, 자, 이 계산 문제 3번의 정답률은 20% 나왔어요. 자, 20%. 그럼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면 소득세인데 이 주택의 매각 대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소득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그랬어요. 자, 소득세 신고일은 2022년 5월 10일인데 이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에요. 신고일이 법정기일입니다. 이제 강제징습이라는 게 여기에 체납처분비를 말해요. 그러면 1억 5천 중에서 강제징습이 700만 원을 먼저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1억 5천 중에서 먼저 700만 원을 먼저 분배를 해줘. 자, 이렇게 700만 원을 먼저 분배해주고, 주택에 따라 저당권이 담보된 채권은 저당권 설정일이 5월 25일이야. 그럼 5월 10일 날이 법정기일이니까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했으니 이거 고려사항 아니죠. 또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있는데 이 중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2천만 원이며 이게 바로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선 받을 수 있는 2천만 원 먼저 또 주시고, 세입자는 5월 29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확정일자를 5월 29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법정 기일보다 더 나중이죠. 5월 10일인데 5월 10일보다 더 늦게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소액임차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업원 임금은 5천만 원인데 이 중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소액 임금 채권, 마지막 3개월치 임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4천만 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제 빼보면 1억 5천에서 자, 이제 계산기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계산하는데 실제 시험장 핸드폰 하시면 안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계산기를 쓰셔야지 핸드폰으로 하시면 5년간 시험 못 봐요. 바로 시험 못 보게 해버리니까 그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억 5천만 원 중에서 먼저 강제 징수비 700만 원을 먼저 빼줘요. 자, 700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빼고 6천을 빼고 나니까 나머지 8,300이 남았네. 8,300이 남았어. 그럼 8,300이 남았는데 그 8,300 여기 이거 남은 거 있죠? 요 돈. 그러면 이 돈을 이제 남은 돈이 8,300이 남았어. 그럼 8,300을 소득세로 가져가는데 소득세가 지금 9천이 밀려 있죠. 정부가 가져갈 소득세 9천이 있는데 지금 분배해 줄 수 있는 돈은 8,300밖에 없으니까 소득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8,300, 요 4번 요게 답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4번을 맞추신 분들이 꽤 되네요. 4번을 맞추신 분이 전체 응시하신 분들 중에서 4번을 정답으로 찍으신 분이 상당히 돼요. 4번을. 그래서 한 53명 정도 이분 여기 맞추셨어요. 지금 올해 우선순위 문제가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요. 우선순위 문제는 올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 중에서 이론 문제보다는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계산 문제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임차 보증금이 법정 기일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5천 전부 먼저 변제인가요? 그렇죠.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중에서 요 날짜가 확정일자가 5월 29일이 아니라 만약에 5월 9일이라면 여기가 5월 9일이라면 주택에 대한 임차 보증금 요 5천만 원을 전부 다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우선순위 문제를 풀 때 소액임차 보증금과 소액임금 채권이 있으면 요 소액임금 채권과 소액임차 보증금은 강제 징수비에다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세금보다는 우선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했을 때는 설정이 먼저 가져가는데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이 됐을 때는 세금이 먼저 가져간다는 걸 그걸 좀 조심해 주시라는 거. 그러면 4번이 답이 되네요. 자, 이제 문제 4번. 문제 4번은 이제 취득세 문제인데 4번은 이거 정답률이 81%가 나왔네요. 이거 대단하시네요. 자, 이제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이나 임목이나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골프이용권, 승마이용권, 콘도이용권, 종합체육시설이용이용권, 또 마지막 요트이용권. 다 나왔네. 이게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에요.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들. 이 속에 혹시라도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이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돼요.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돼요. 4번 정답률이 81%예요. 4번은. 자, 이제 문제 동그라미 2번.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목을 변경했을 때,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뒤에 가액 증가만 찾으세요.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봅니다.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을 취득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고 그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됐어요. 자, 4번. 4번은 재산분할이 나왔네요.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은 등기 분해대에서 취득세로 과세를 해. 그럼 등기분에 대해서 취득세로 과세한다는 이야기는 전체 표준 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가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것은 2%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이 아니라 뺀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뺀 세율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답은 4번 틀렸죠. 합한다 해놓은 거, 합한 게 아니라 뺀 세율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량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제요.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면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제로 그 차량에 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차량은 그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실제 취득 대금을 지급한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시겠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네요. 자, 문제 5번. 5번은 정답률이 69%가 나왔네요. 5번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의 취득은 지목 변경,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로 가고 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때는 사실상 사용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둘, 셋. 그래서 3개 중에서 제일 빠른 날로 갑니다 하고 익혀놨죠. 두 번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는 아니에요. 그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증여가 아니니까 문제 될 거 없죠. 왜? 내가 채무 인수했다면 정부는 알았어 그런다 했잖아요.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니까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유상으로 인정해 드리겠죠. 그냥 유상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3번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했네. 그리고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주택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야죠. 주택조합이 취득한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조합원이 취득한 거예요. 원자가 빠졌네. 그럼 3번 틀렸네. 이렇게 한 글자 빼놓고 틀리게 해버렸네. 그다음 4번 무상취득은 상속은 제외 그랬네요. 상속은 제니까 증여란 이야기예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증여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단 우리 정부에게 외국 정부가 세금을 물리면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그랬죠. 이건 맞았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런 정도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실제 이 문제가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하고 경찰 간부 시험하고 또 다른 자격시험에서 3군데에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 3군데에 나왔던 문제를 종합해 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 6번으로 한번 가보죠. 문제 6번은 정답률이 51% 나왔네요. 자, 이제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찾아라. 자, 이 문제는 이번 연도 경찰 간부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올해 과점주주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이 65%다. 설립 시 납세의무는 없다. 이거는 우리가 익힐 때는 이런 거였죠. 경찰 간부의 세법 과목이 있는데 경찰 간부의 세법 시험이 있는데
세법이 40문제가 나와요. 전체 세법이 40문제인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모든 총망라해서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설립시에 65%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됐다. 그럼 설립시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없어요? 그것부터는 찾았죠. 자, 그럼 이제 1번 갑은 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가 추가로 30%를 취득했으니까 이제 먼저 30%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30%를 취득해서 60%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최초로 과점주주네요. 최초로 과점주주했을 때는 모두 과세한다 그랬으니까 60% 모두에 대해서 60%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시겠습니다. 해결했죠. 그 다음에 설립시에 55%를 보유하고 있다. 설립시 55% 과점주주죠. 자, 55%를 가지고 있다가 20%를 추가로 취득해서 75%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과점주주니까 이제 이미 이 말이죠. 이미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 물어야죠. 그럼 증가분은 20%네요. 증가분은 20%니까 20%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3번 맞았죠? 정음 뒤에서 65%를 보유하고 있다가 65%를 보유하고 있다가 25%를 처분해 버렸네요. 그래서 25%를 처분했으니까 40% 남았네요. 그 다음에 다시 20%를 주식을 취득해서 다시 20%를 취득해서 60%가 되었습니다. 그럼 60%가 됐더라도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증가분이 없네. 증가분이 없으니까 세금 낼 필요가 없죠. 20%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 낼 게 없네요. 증가분이 없으니까 틀렸잖아요. 자, 설립 후 주식을 60% 보유하고 있다가 20%를 처분했네요. 자, 그렇대로 60% 가지고 있다 20% 처분해서 40%가 됐어. 과점주주가 아니죠. 다시 25%를 취득해서 65%가 됐네요. 그럼 다시 과점주주했을 때는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증가분은 옛날보다 5%가 증가됐으니까 5%에 대해서만요. 5%에 대해서만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그 퍼센트 더하기 빼기로 나오면 풀기가 쉬운데 문장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이렇게 여러분 시험 보면서 이렇게 자꾸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만 돼요. 설립시에 머리가 깨지다가 4번이 너무 정답이라서 4번을 확 찍었네요. 그랬는데, 네. 자, 3번 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부분은 후에 증가분만 취득세 납세한다. 즉, 55%는 공제입니다. 이걸 틀리다니, 막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3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번. 설립시 55%예요. 자, 여기는 과점주주죠. 과점주주잖아요. 그런데 75%가 됐으니까 과점주주에서 다시 증가돼서 이미 과점주주가 됐죠. 여기서 세금을 안 냈더라도 이미 55% 낸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안 냈더라도. 그래서 이미 과점주주에서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증가된 20%에 대해서만 증가된 이 부분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자, 해결됐죠?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한번 가보죠.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자, 그럼 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7번은 정답률이 75%가 나왔네요. 이거 안정되고 나서 문제를 다시 보니 틀린 게 보이네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잘 안 보여요. 시험장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시험 끝나고 집에 가방 챙겨갖고 집에 가다 보면 기억이 나네. 막 머리 치워받고 막 머리 뜯고 갑자기 막 머리 어디 뒤로 받고 싶고 막 그러죠. 그럴 필요 없어요. 시험장에서 조금만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세요. 그러면 다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요. 자, 표준세율 상속으로 농지 이외의 것을 취득했어요. 그럼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농지가 아니면 2.8 됐죠? 2.8.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 상속 이외니까 증여죠. 증여로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았을 때는 2.8, 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3.5, 일반적인 경우 증여받아도 3.5, 원시 취득 2.8,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은 2.3, 매매로 농지 이외, 농지가 아닌 걸 매매했을 때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 농지가 아니면 4%. 다 보이네. 근데 이걸 자, 7번에 지금 답을 지금 제일 많이 틀리신 분들 2번에다 답을 하셨어요. 자, 2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 그러면 증여란 이야기예요. 증여로 무상 취득하고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았을 때는 2.8, 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았을 때는 3.5, 영리는 3.5, 비영리는 2.8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그런데 틀린 걸 찾으랬는데 옳은 걸 찾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랬다는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실제 시험장에서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왔다 갔다 문제 풀었다가 그 답을 잘못 찍어 놓으면 진짜로 황당한 일이 생기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부터 한 60일 정도 습관을 좀 바꾸세요. 정확하게 문제 풀 때 요구사항이 뭔지를 꼭 확인해 놓고 요구사항이 뭔지 확인해 놓고 문제 푸는 습관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 푸는 요령을 저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문제 푸는 요령을 부동산 학개론과 공법에 대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만 확실히 풀 수 있다. 이거를 학개론 1차 이종호 선생님과 2차 공법의 고상철 선생님 두 분이서 아마 라이브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이니까 금요일 날 저녁 시간대에 라이브로 해서 두 분이 나와서 학개론 공부 방법과 공법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데 공부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소통을 해서 직접 이제 라이브로 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댓글로 궁금한 것을 나 이거 궁금해요. 그러면 그걸 바로 해결해 드린대요. 그리고 올해 문제 반드시 이거는 나올 거다. 확신하는 것 몇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린대요. 제가 이제 제 이제 선생님들 혹시 그 금요일 날 라이브에서 어떤 걸 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시험에 나오는 거 팍 찍어 드릴게요. 완전히 찍어 버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메가랜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메가랜드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들 자기가 이거 나온다 하고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오겠죠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금요일 날은 우리 학개론하고 공법, 학개론 공법, 학개론 1차 학개론, 2차 공법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금요일 날도 그대로 자, 메가랜드 우리 땅땅TV로 오셔가지고 라이브 참여해 주시기 바라네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 여기 제가 이게 쪽집게 50선이에요. 쪽집게 50선은 세법은 100선으로 마무리를 지는 게 아니라 쪽집게 50선으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강의를 제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한 7시, 8시 정도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아마 7강 정도로 강의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부터 문제가 진행이 돼요. 50문제 중에 양도소득세가 20문제예요. 양도소득세가 20문제, 나머지가 30문제. 그런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여기 사인이 제 거라 제가요 강의용 교재라고 써놓은 거예요. 강의용 교재라고 써놓은 거지 사인해 놓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내용을 혹시 50선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고 이제 강의 이제 하실 때 이제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앞에 계셔가지고 들으시면서 어떻게 들으시는가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먼저 들으시려 하는 분이 있는데 문제를 먼저 푸세요. 어렵더라도 문제를 먼저 푸세요. 먼저 문제를 푸시고 그 문제를 풀고 난 다음 해설을 들으시고. 근데 문제는
하나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 밑에가 그 문제하고 연관된 이론 정리가 또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설명을 정확히 해드리고 바로 밑에 있는 이론 설명을 보충해드리면 그 문제하고 관련된 유사한 문제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50선만 가지고 10개를 맞추겠다. 그러면 50선 문제하고 밑에 있는 이론만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버리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먼저 직접 풀고 해설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1.2배속으로 빠른 속도로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마무리 정리를 또 한번 해보셔야 돼. 그래서 시험장에 가실 때까지 나는 50선으로 끝낼란다. 그럼 50선을 한 3번 정도는 반복을 해주시면 충분히 점수가 아마 나오실 거예요. 자, 50선이랑 시콕태는 다른가요? 그러면 이 50선은 문제 중심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는 문제를 50개를 대표 문제 50개를 선정해 놓고 밑에다가 보충 이론을 달아놨어요. 이게 이제 요 쪽집게 50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궁금해하신 게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특 강의라 해서 요게 지금 이제 시콕태예요. 시콕태는 이거는 이제 공부를 지금부터 세법 공부를 내가 안 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세법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론을 먼저 정리해 드렸어요. 자, 이론 위에다가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론을 잡아 드리고 그 이론하고 관련된 기출 지문으로 구성을 해 드린 거예요. 그냥 여기는 내가 지금 이론 공부가 아직 안 돼 가지고 나는 문제 풀 수 있는 정도가 안 되고 나는 이론하고 시험에 어떻게 이 지문이 연결되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기출 지문하고 이 핵심 테마 이론을 이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시콕태 과정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하실 분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는 5번이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8번으로 한번 가보죠. 8번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런데요. 등록면허세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라는 이야기는 등기부상에 이름을 쓴 사람, 그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납세지 문제가 나오면 딱 2개로만 연결하세요. 납세지가 나오면 딱 2개.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부동산 소재지, 확인이 불가능하면 등록 관청 소재지다. 자,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인할 수 없을 때 확인이 안 되네.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가 없으면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를, 그러면 상속이 나오면 빨리 취득세 세율을 암기를 빨리 하셔야 돼. 취득세에서 농지는 2.3%, 농지가 아니면 2.8%의 취득세 세율인데 이 세율 중에서 등록면허세를 할 때 둘 중에 더 높은 거. 자, 둘 중에 높은 것 중에서 취득세 세율 2% 빼고 등기부만 물리니까 0.8%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럼 1000분의 8 맞았네. 이게 취득세 세율 중에서 2% 빼고 등록면허세 세율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전 등기는 원칙은 취득세로 부과해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2% 빼고 등록면허세로 물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4번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여기에요. 신고는 안 했지만 등록하기 전에 납부를 해버리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봐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고는 안 했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버리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가산세는 아예 물리질 않아요. 가산세는 물리지 않습니다. 근데 부과된다 그랬으니까 4번 틀렸네요. 외국 정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해서는 원래 외국 정부가 등록을 해도 우리 정부는 등록면허세를 아예 안 물려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게 등록에 대한 우리 정부가 외국 가서 등록하는데 세금을 물리네? 그럼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물려야죠. 당연히 물려야죠. 우리가 가서 등록을 할 때 우리에게 세금 물렸으니까 우리도 그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등록하면 우리도 똑같이 물려버려야죠. 자, 그럼 정답은 4번이었네. 자, 문제 9번으로 가보죠.
문제 9번은 정답률이 34%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것을 찾아라. 이 문제는 이번 연도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출제됐던 1차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부동산 학 시험에서 나왔던 게 이 문제예요. 그러면 세법 문제인데 부동산 학이라는 1차 부동산 학개론에서 시험에 나와버린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 나와버렸다니까요. 어? 공장의 용지나 전답과수 농지나 목장 용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거.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공장 용지나 농지나 목장 용지로서 이거는 그 생산활동에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땅들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입니다. 이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땅이에요. 두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 국가의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 이것도 생산활동이에요.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너도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 사업의 토지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 사업의 토지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토지, 이것도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땅으로 봐요.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 종중 나오면 무조건 여기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수 토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거. 그러면 건축물의 땅이다, 건물 땅이다 하면 이거는 영업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영업활동 토지로 봐서 이런 땅을 별도 합산 토지라고 합니다.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 합산 땅은 5번이 답이네요. 별도 합산 땅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내용이 쉬운 게 아니라 복잡하게 보이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용은 이제 생산에 사용하는 땅인지 생산인지 영업인지만 구별하면 돼요. 농지, 목장, 임야, 공장, 용지 이것들은 생산활동에 사용하면 분리과세. 또 일반 공장 있죠. 공장의 용지도 공장도 생산에 쓰니까 여기 생산에 쓰는 면적까지는 분리과세. 그런데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상가 건물의 부속, 상가 밑에 있는 땅은 영업활동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별도 합산과세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별도 합산 대상인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돼요. 뭐요? 생산은 분리라니까요.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분리.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분리. 간평 시험은 잔인한 게 아니라 부동산 학교, 우리 1차 시험에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실제 그 1차 시험에서 세법 문제가 매번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작년에도 세법 문제 두 문제나 나왔어요. 작년에도 두 문제가 출제됐는데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조심하시라는 거. 자, 문제 10번.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러면 이제 10번은 정답률이 56% 나왔네요. 자, 1번. 상속이 나왔을 때는 누가 세금 내요? 그러면 순서. 자, 순서. 먼저 등기한 상속인.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신고한 상속인. 신고도 안 돼 있으면 주된 상속자. 자, 신고도 안 돼 있으면 그때는 주된 상속자로 갑니다. 주된 상속자의 순서를 잡아라 그러면 제 1번은 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큰 자가 없으면 나이가 많은 연장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러면 돼요. 됐죠? 자, 1번 상속은 찾았죠? 먼저 등기 있으면 등기한 상속인 너 내. 근데 등기 안 했는데요. 그러면 누가 낼 건지 신고. 그러면 손 안 들어. 그러면 신고도 안 했어. 그러면 정부가 주된 상속인을 지목해 버린 거예요. 주된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제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만 원이다. 자, 50만 원. 50만 원인 경우 재산세 납기는 금액이 50만 원? 저게 왜 써놨지? 그냥 혼동하게 써놓은 거예요. 왜?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7월 달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9월 달입니다. 건물은 7월 달, 토지는 9월 달. 잘 모르면 건물에다 페인트를 막 칠해요. 칠해버려요. 그 다음에 땅에다가 속이 안 좋아요. 그러면 땅에다가 구토해버려요. 토지에다는 확 뱉어버려요.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재산세 납부 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3개월, 이거 개정된 거네요. 분할 납부할 수 있죠. 근데 400이면 500만 원이 넘지 않았으니까 250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 250을 초과하는 액수. 그럼 여기서 250 빼니까 150만 원을 3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신탁재산. 신탁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럼 뭐 수탁자가 신탁재산 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보존이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가 있으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수탁자에게 야, 너 위탁자 재산 들고 있는 거 내놔. 그러면 자, 이거 제가 들고 있었어. 너 내놔. 그러면 네, 드릴 테니까 내가 여기다가 내가 들어간 돈 있죠. 신탁자 보존이나 개량을 위해서 내가 지출한 내 돈 쓴 거 있으니까 내 돈 쓴 거 내놓고 가져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개인적으로 쓴 돈도 못 챙기면서 줘버리면 나만 손해죠. 그러니까 신탁 재산의 보존이나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유익비가 있으면 그 수탁자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 틀렸네요. 이제 산림보호구역 지정에서요. 최종님이나 시험님, 최종님이나 좋은 씨앗을 재배하기 위해서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임야들은 요거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그러죠. 최종님이나 시험님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정답은 4번. 요게 틀렸네요. 자, 문제 11번.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이나 항공기나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이 속에 차량이나 기계가 나오면 X 그러면 되죠. 차량과 기계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자, 두 번째.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네요. 자, 무상. 내가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무상으로 쓴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납부 기한 내에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납부 기한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납부 기한이 여기잖아요. 여기요. 이날요. 그러면 7월 30일에 재산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재산세니까 7월 31일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은 7월 31일 플러스 여기서부터 3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는데 늦어도 납부 기한까지는 분할 납부하겠다고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분할 납부 기한 내에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고요. 이렇게 됐는데 신청은 여기까지요. 자, 신청은 7월 31일까지 분할 납부 신청을 하고 플러스 여기서부터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할 납부를 신청한다는 이야기는 3개월 내에 분할할 수 있도록 이 신청은 납부 기한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1번에 3번 가보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 소유자를 알 수가 없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 국가가 유료로 사용하는 국가가 내 물건을 돈 주고 쓰네. 국가가 내 물건을 돈 주고 쓰면 나도 정부에게 세금은 내야죠. 유료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도 정부에게 당연히 세금 내야죠. 과세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과세하는데요. 이랬어요. 5번.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이거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면 이제 조건에 맞으면 정부는 허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2번 가보죠. 12번은 종합부동산세 문제인데 12번은 정답률이 19% 나왔네요. 야, 이거 너무한데요. 이거는. 자, 1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뭘 지금 착각했는지를 한번 여기다 글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글을 쓸 때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전체 공시 가격을 합계한 금액에서 12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찾으셨네. 공정시장 가액비율 곱하기가 없어요. 그래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 60%를 곱하기 해야 되는데 이 60% 곱하기가 빠졌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과세 표준에 12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12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어렵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실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반드시 1세대 1주택이면 12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곱하고 1세대 2주택이다. 그러면 9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곱하고 법인이었을 때는 0원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고 이거 매번 틀리는데 왜 공부를 안 해요? 하셔야죠. 매번 틀리면서도 안 한다는 것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틀리면 확실히 잡아버려야죠. 뿌리를 뽑아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출제했는데 실제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죠. 어쩐지 답이 없더라 그랬죠. 매번 낚임 그랬는데 이제 낚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험날을 맞추면 그렇죠. 딩동댕이에요. 시험장에 가서는 절대 안 틀리도록 진짜 신경을 쓰셔야 돼요. 12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2번 법인이며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소유한 경우. 그럼 별도 합산 토지는 개인 법인 상관이 없어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0.5에서 0.7%의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인은 안 곱하나요? 법인도 곱해요. 법인은 안 곱합니다. 아니에요. 자, 법인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공시가격을 합계한 금액에서 먼저 0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 60%를 곱하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인일지라도 이렇게 곱하기 안 한다면 큰일 나요. 법인은 안 곱한다. 다른 분 같이 틀리게 만들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틀리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법인일지라도 0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60%를 곱한 걸로 갑니다. 이렇게 해요. 동그라미 3번.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신고 납부 방식으로 하든 정부에서 부과하든 날짜는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려면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내는데 주택분과 토지분 세액을 구분하여 여기 조심하라고 그랬죠.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부 개시 5일 전까지는 발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동급 봉양에 합가함으로써
동거 봉양할 때는 동거 봉양으로 인하여 합가할 때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이제 결혼했을 때는 5년 동안은 각각으로 봐주는 거고 결혼했을 때는 10년 동안을 각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3번 가보죠. 13번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럼 13번은 정답률이 60%가 나왔네요. 자, 정답률 60% 나왔어요. 자, 1번. 외국에 있는 주택은 그냥 상가라고 쳐버리세요. 외국에 있는 주택은 상가니까 이것도 저것도 볼 것도 없이 무조건 과세. 자, 외국에 있는 주택은 그냥 상가라고 치세요. 상가니까 임대소득 무조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번은 지금 정답이 여기서는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네요. 국외 소지한 1주택 소유자 주택임대소득은 여기는 옳지 않는 걸 찾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랬네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소유주택이 2주택인 경우에 간주임대료는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랬죠.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계산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왜냐하면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이고 플러스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해야만 3억을 초과해야만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주택수를 계산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수 비과세율을 따질 때 나와 배우자는 합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총수익금액 합계가 주택에서 총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였을 때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원칙은 2천만 원이 되든 안 되든 종합합산 과세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주택에서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았을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는 제외합니다. 그냥 결손이네요. 그러면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의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1번 옳지 않는 걸 찾아라 했으니까 1번이 틀렸네요. 자, 14번.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비사업자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양도했네요. 지상권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이에요. 지상권을 대여했을 때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대여했을 때는 기타소득이 되지만 공익사업과 관련이 돼 있더라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제 공동소유자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이 경우는 연대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는 없어요. 자, 이 주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적법하게 별도로 적법하게 평가하여 신고했을 때는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양도소득이 아니라 이거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3번 틀렸네요. 자, 4번.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이렇게 가면 되죠. 자, 피상속인. 사망자가 세금을 안 내고 사망했으면 그 피상속인의 소득은 상속인이 대신 내줘요. 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신 내주는데 상속인 본인의 소득과 사망자의 소득은 구분하여 내 소득과 사망자 소득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틀린 게 3번, 요게 틀렸어요. 자, 15번.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자, 1번. 공매나 경매로 자기가 재취득, 내가 내 물건을 공매나 경매로 재취득했을 때는 양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공매나 경매는 양도예요. 그런데 내가 내 물건을 공매나 경매로 다시 재취득했을 때는 양도된 걸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 분할이네요. 재산 분할은 양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은 내가 내 것을 단순히 재산 분할로 가져왔으니까 이거 양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요. 오늘 평균 56.2예요. 전체가 56.2가 오늘 평균이었어요. 근데 공동으로 사업을 약정할 것을 하는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자 현물 출자. 그러면 현물 출자는 내 물건을 법인에게 넘기고 법인으로부터 다시 내가 주식을 받아. 그럼 물건 주고 대가를 받았으니까 양도한 걸로 보겠습니다.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닙니다. 환지하면서 지목과 지번이 변경이 되거나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이거는 양도가 아닙니다. 이랬어요. 양도담보는 원칙적으로 양도담보는 양도 아니죠.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단 예외적으로 변제 충당이 되면 그때 가서 양도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정답은 1번이었네요. 자, 문제 16번. 비과세, 소득세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비과세 옳은 거 골라봐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가보죠. 사업소득 중에서 논이나 밭을 작물 생산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에요. 논이나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거. 작물 생산에 의해서 작물 생산을 하고 받는 소득은 여기는 소득세 비과세예요. 그냥 양도소득세 해라. 그냥 소득세를 물어봤지 양도소득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논이나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파산 선고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여기도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비과세예요. 파산 선고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입니다. 이제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내 농지를 서로 교환했네. 그러면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에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비과세예요. 그 다음 니을번은 경계 확정으로 다시 재측량을 하면서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됐네. 내 면적이 줄어들면서 내가 지급받는 조정금이 있어. 그러면 이 조정금도 비과세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모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5번. 16번. 이게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17번. 소득세법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는 거주자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네요. 이거 조금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죠. 자, 10년 이내에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 그러면 증여 인정. 자, 증여 인정 먼저 해놔요. 그러면 취득 가격은 증여를 인정받았지만 취득 가격은 증여한 직계 좀비속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갑니다. 증여를 인정했더라도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었을 때는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취득 가격은 증여받았을 때 가격이 아니에요. 취득 가격은 증여한 그 직계 좀비속의 취득 당시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이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되면 그 행위를 부인해버리고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고가로 취득을 하거나 또는 저가로 양도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하면 그걸 모두 부인해버리고 다시 정부가 정한 시가로 다시 세금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전 니은도 맞았네요.
디귿. 이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 그럼 특수관계인 나오면 증여를 부인합니다. 자, 증여를 부인해. 그런데 증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후, 15년이 아니라 10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버렸죠. 10년이 지나버렸을 때는 이 경우는 증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수증자가 자기가 자기 걸 판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증자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수증자가 자기가 자기 물건을 판 걸로 보겠습니다. 그럼 디귿은 틀렸네. 그럼 답은 기역, 니은 2개.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 요게 답이 돼요. 자, 요 문제는 올해 그 지방직 학생들 시험에 공무원 학생들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혼용해서 낸 문제예요. 올해 국가고시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들로 구성해서 다시 재구성해서 만든 문제니까 실제로 제가 지문을 하나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나왔던 기출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한 문제로 만든 것뿐이에요. 이 문제는. 근데 이런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엄청 많이 즐겨하니까 조심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5개 틀렸네요. 그러니까 시험지로 보니까 문제가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이제 그 화면으로 해서 문제 푸는 거하고 시험지 출력해서 푸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장에 가면 시험지를 주잖아요. 그 시험지를 주면 그 시험지를 가지고 풀면 아마 지금보다 점수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파산 선고 소득세 비과세인데 파산 선고 시 과세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거 뭐냐면 재산세에서 파산 선고 처분으로 인하여 그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이 아직 그 법원 파산 재단에 가지고 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는 재산세에서 납세 의무자로 보는 규정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같이 보면 쉽고 다 아는 것 같은데 혼자 풀면 왜 틀리는지 그 제가 시험장에 가서 제가 풀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은 하셔야 돼요. 스스로 노력은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분명히 이 문제들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제 18번 문제로 가보죠.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미등기 양도자,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받을 수 없죠. 자, 두 번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인정 안 되죠. 예정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랬죠. 하여야 하는데 예정신고 했다고 해서 10% 깎아줘 그러면 택도 없는 소리 막 그랬죠. 아니 반드시 할 일을 해놓고 뭐 깎아주라 하냐고. 그렇잖아요. 자,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등기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단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됩니다.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랬어요. 문제를 보니까 옳지 않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요. 공제한다. 절대 공제해주면 안 돼요.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여기는 1번은 맞아요. 기본공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2번은 예정신고하고 돈을 냈다고 해서 10% 세액공제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세액공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번은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9번 가보죠. 19번의 정답률은 68% 정도 나왔네요. 68%. 예, 옳은 거 찾아라 그랬어요. 국외자산 양도예요. 국외자산 그러면 우리 5년 이상이죠.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겠습니다. 자, 2번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자, 이제 주식은 국내 주식이든 국외 주식이든 국외 자산 양도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국내 자산의 양도에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핸드폰으로도 외국에 있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외 자산을 따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주식을 거래하는 것도 우리나라 국내 주식으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국외 주식에 대해서는 따로 기본 공제를 안 해주는 이유가 우리나라 주식하고 국외 주식은 그냥 하나로, 지구상에 있는 주식은 그냥 하나로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 외화를 차입했을 때 환차익 나오죠. 환차익.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차익은 환율 차이로 인한 이득이지 양도, 부동산을 거래해서 발생한 이득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외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때 양도가액은 수령한 날 현재 환율로 환산하고 필요경비는 지출한 날 현재 환율로 환산해가지고 우리나라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이건 맞았네. 또 국외소재 주택을, 국외소재 토지를 3년 이상을 보유했다. 3년 이상을 보유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 이렇게 됐네요. 20번 문제. 드디어 이제 20번 문제 나왔네요. 이제 20번은 계산 문제네요. 자, 김양도 씨의 양도에 대한 과세 표준을 계산해 봐라 그랬어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해 봐라 그랬어요. 자, 과세 표준. 자, 과세 표준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제 가보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경비를 빼고. 자, 여기까지 빼면 양도 차익이 나와. 그럼 이제 먼저 양도가액은 15억이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10억이네. 그러면 양도가액이 15억인데 취득가액하고 필요경비가 10억. 그럼 이제 양도 차익이 5억 나왔네요. 보유 및 거주기간은 20년이고 등기가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네.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곱하기 안분해야죠. 이제 마지막 문제 틀리신데 이게 안분을 해야 돼요. 전체 15억 중에서 그 15억에서 12억 초과분만 과세가 되니까 5억이 전부 다 과세되는 게 아니라 초과분만 과세되니까, 자, 초과분만 과세되니까 다시 이제 자, 계산기로 가보세요. 그럼 이제 계산해 보죠. 5억을 자, 먼저 자, 5억 계산해 보시고 5억 곱하기 15억 빼기 10억이니까 3억 곱하기 3 나누기 15 그러면 1억이 나왔네요. 이제 1억이 나왔어. 여기까지 1억이 나왔는데 과세 표준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구해야 돼요. 근데 1세대 1주택이고 거주기가 2년 넘었죠. 그런데 둘 다 20년이네요. 둘 다 20년이니까 거주 보유의 4%, 거주의 4%, 최대 40%, 40%에서 최대 공제율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억 빼기 1억의 80%만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네. 그럼 8천만 원이니까 이제 2천 남았네요. 2천 중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또 빼야죠. 그렇죠? 그럼 2천에서 250을 빼봐. 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 점이 이제 빼기 250. 자, 250을 빼놓고 보니까 1750이네. 1750 여기 있네요. 1750. 그럼 답은 2번이네. 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찍었는데 맞았네. 그리고 이름이 김양도씨 참 이름 좋죠. 그래서 양도했으니까 김양도씨 그랬어요. 20번은 안 풀었어요. 20번은 안 풀었어요. 맞았네요. 그랬네. 봐요. 계산 문제는 찍어도 본인이 딱 찍었는데 맞을 수 있잖아요. 자, 이거 250은 세상에 생각 1도 안 했네요.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을 반드시 빼주셔야 돼. 그 말이 뭐냐면 여기서요. 이거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번 연도에 오로지 이것만 팔고 다른 걸 안 팔았으니까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해줘야 돼요. 기본공제를 안 해가지고 아깝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어느 정도 이 20문제를 푸시고 아직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지금 10개에서 15개 미만 이렇게 맞추신 분들은 주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은 돼요. 이제 반절 이상을 맞추셨으니까 이론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되셨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원포인트라는 요 교재가 있어요. 제 원포인트 교재가 있는데 요 교재 있어요. 이 원포인트 교재 요 교재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기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구성된 것을 보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시간이 안 돼서 원포인트 지문을 익힐 수가 없다. 그러면 쪽집게 50선 여기는 반드시 좀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연도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지문들을 문제화 또는 밑에 이론하고 다 마무리해 가지고 최종 마무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자격시험을 전부를 다 반영을 했어요. 모든 자격시험을 반영해서 올해 출제위원들이 어떤 각도로 문제를 낼 건지 거기 문제 50선에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실전 동영 문제 풀이가 있는데, 동영 문제는 세법은 30문제로 아마 출제가 될 거예요. 세법 30문제로 출제돼서 총 4번에 걸쳐서 시험을 볼 건데, 이 문제 중에 1회와 2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1회 문제를 풀어서 30개 중에서 25개 이상을 맞추시면 그 다음은 안 보셔도 돼. 자, 한 번 문제를 풀었는데 25개를 넘겨버렸다. 30문제 중에 25개를 넘겼으면 동영 1회만 딱 풀고 2회, 3회, 4회는 안 푸시고 50선만 이거 반복하시면 돼. 그래서 10개에서 15개 미만 맞으신 분들은 쪽집게 50선 여기를 기본으로 한 3회독 정도 하세요. 요것만 3회독 정도 하시면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딱 12개에서 13개 정도 아마 맞게 되실 거예요. 그 정도는 분명히 맞추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나는 이번에 5개에서 12개 미만을 맞았어요.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점수가 아직 안 나오신 분들은 내가 이번 연도에 반드시 합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꼭 하셔야 될 게 기출 지문집이 있어요. 기출 지문. 자, 요 기출 지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 기출 지문은. 이거는 전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전체 지문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문 있고 양쪽 옆에는 그 지문하고 관련돼서 보충적으로 이론을 정리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마무리해 놨으니까요. 아직 나는 점수가 한 좀 10개 정도에서 50점 밑으로 지금 그것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기출 지문집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기출 지문집을 이해독하고 나서 시간이 되시면 쪽집게 50선을 가서 문제 풀어보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기출 지문집에서 도저히 시간을 이 시간밖에 안 난다. 그래도 자, 기출 지문집을 보세요. 기출 지문집을 보시고, 그리고 50선을 생략하실 분은 생략하시고, 동영 문제에서 동영 문제 사회를 볼 건데, 여기 지금 기출 지문집으로 계속 반복하신 분들은 동영 사회를 문제를 계속 푸시면서 계속 문제를 푸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문제를 푸시면서 틀린 문제만 계속 복습을 하세요. 틀린 것만. 이제 맞춰버린 거 그냥 던져버리고 틀린 것들만 계속 복습을 하시면 시험장에 가면 10개에서 12개 정도는 맞을 수 있게끔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법 10개에서 12개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기출 지문집으로 그냥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기출 지문집을 보시고 강의를 먼저 계속 들으세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출 지문집으로 정리하시고 모대도 이해독을 하고 가셔야 돼요. 기출 지문집 이해독만 하시면 실제 시험장에 가면 지문들이 다 이건 이거네, 이거 답이다, 이거 답이다, 이걸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기출 지문집으로 정리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 이제 나는 10개 미만 맞추셨다. 나는 지금 이론 정리가 약간 부족하다. 내가 이론 정리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자,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에서 시험에 시콕테 해가지고 핵심 이론하고 이제 기출 지문을 여기는 이론하고 지문을 혼용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기출 지문집에 있는 것 중에서도 그걸 좀 추리고 걸릴 건 걸르고 추려가지고 기출 지문과 이론을 핵심 이론을 정리해가지고 이론하고 기출 지문을 다시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내가 지금 이론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나는 이론이 지금 아직 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세요. 자, 이 내용을 이해독 이상은 하세요. 이해독 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50선을 가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50선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기 19대 과정, 이 과정하고 그 다음에 동형 문제에서 1회와 2회 중에서 이렇게 연결하세요. 19대 과정 정리를 2번 하고 나서 동형 문제 풀이로 1회와 2회를 반복하시고 하면서 30개 중에서 25개, 25개 이상을 맞출 수 있을 때까지 19대 과정을 연습하세요. 이거 연습하시면 시험장에 가서 올해 안에 세법 문제 16문제 중에서 그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5개 이상 맞으신 분은 내가 이번에 진단평가에서 15개를 넘었어. 20개 중에서 15개 넘었네? 그럼 나는 뭐예요? 그럼 이걸로 마무리만 하시면 돼, 이제. 15개 이상 맞으신 분들은 쪽집게 50선 요거 하나만 가지고 마무리하셔도 충분히 시험장에 가면 이만큼 나와요. 지금 20문제 중에서 15개 맞으신 분이라면 쪽집게 50선 여기만 한 번 정리하고 틀린 것만 복습하시면 시험장에 가면 15개는 맞을 수 있어요. 충분히 요거 맞을 수 있으니까 이제 지금 오늘 점수가 좀 잘 나오신 분들 어느 정도 이론 정리가 다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 50선 이게 정리로 여기 끝내시면 아마 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끝냈으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오늘 시험 봤던 결과는 제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제 네이버 밴드에 얼굴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제 얼굴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송원하고 치면은 요 밴드가 나오는 이렇게 이 사진이 나오는 대로 들어오세요. 이 사진이 나오는 대로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필요한 학습 자료라든지 지금 현재 28회부터 34회까지 기출문제를 회차별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럼 문제를 여기서 풀고 나서 이제 유튜브로 연결해놔요. 그래서 제 유튜브는 송원세법 유튜브가 있어요. 이쪽에서 기출문제 해설이라든지 필수 암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밴드 쪽으로 들어오시면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밴드에 이제 가입을 승인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밴드에 있는 자료를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험 봤던 결과 성적표도 제가 오늘 저녁에 들어가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쯤에 아마 분명히 성적표를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성적을 공개해가지고 본인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틀렸고 다른 분이 얼마나 더 잘 맞췄는데 내가 못 풀었는지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공개해 드릴 거예요. 공개해 드리면 그 파일을 클릭하셔가지고 본인 성적도 확인하시고 또 그 성적을 다른 분 성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서 내가 여기서 정답률을 왜 푸는데 왜 내가 이만큼밖에 이 문제를 못 풀었지? 내가 풀었던 지문하고 다른 분이 풀었던 지문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걸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로 해서 이 화면으로 문제를 푸는 거 익숙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간 안에 다 풀어서 답안지를 제출해 주시고 또 평균이 56점 정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어느 정도 실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평균이 50점 밑으로 되신 분들은 꼭 올해 시험 보기 전에 지금 한 60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요. 자, 본인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끝까지 가세요. 자,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시험 보기 직전에 또 한번 제가 올해는 시험에서 이런 지문이 나올 거다 하고 시험 보기 전에 또 한번 해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 저희 메가랜드 선생님들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메가랜드 선생님들 믿으시고 저 메가랜드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시면 그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까
오늘 참여하신 분들 혹시 참여를 못 하셔가지고 문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제 밴드에다 문제 공개해 드릴 거예요. 문제 공개해 드리고 또 상황 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면 오늘 제가 해설 강의했던 영상도 제 유튜브에 아마 링크를 걸어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 메가랜드 그 유튜브에다는 아마 문제 해설이 안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제 개인 밴드에다가 올릴 수 있으니까 제가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그 밴드에다 공개를 해 드릴 테니까 밴드에서 유튜브로 링크 걸어 드리면 그쪽에 와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고 문제도 다운받아서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영상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하면 아마 도움이 되시겠네요. 자, 오늘 함께 해주셔가지고 고맙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종우 선생님과 고상철 선생님이 학계론 공부 방법, 공법 공부 방법 어떻게 하면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마무리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니까 거기에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네요. 자, 오늘 저희 모든 행사는 자, 라이브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죠. 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